재미는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을 체크해놓고 있다가 결국은 읽었거든요. 이걸 쓴 사람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레바논 출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재 뉴욕대에서 리스크 공학과라는 게 있대요. 리스크 공학과. 거기에 교수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학문의 길을 걸었던 건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철학 에세이스트로 전향해서 너무 결이 다른데? 그래서 뉴욕대에서 리스크 공학 교수를 하는 건데 결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이 파생상품을 하다가 철학으로 전향했는지 이 사람이 하는 철학 분야가 무엇인지가 이 책에 되게 잘 녹아. 이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향을 하게 됐는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란 무엇인가 그 지금 미국 박사과정 네네. 선생님과 이야기할 네. 때 나온 것처럼 그 선생님도 좀 다른 경로를 타다가 지금 철학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갈래가 있고 있다는 걸 배웠는데 이 사람도 철학 에세이스트인데 이 철학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다양한 게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에 받는 조언 늘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 경제 재테크에 대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부동산 떨어지니까 지금 사지 마라. 지금 오르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사라. 지금은 미국 주식보다 한국 코스피에 투자해야 될 때다. 지금은 주식이 아니라 뭐 채권을 해라. 이런 거 너무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늘 메모하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렇게 경제활동에 조언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 우리가 늘 그리고 그거를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유명하니까 다른 사람들 들으니까 하고 수용하잖아. 그치, 뭔가 맞는 것이겠거니. 근데 이렇게 너에게 준 그 전문가가 갖춰야 될 자세는 네가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네가 그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결과가 뭔지를 먼저 말해야지 그런 거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만 하는 사람들을 가짜 지식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도 있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그냥 남한테 조언과 피드백만 하는 사람들 자신이 진짜 정말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인지를 증명하지 않고 그래서 아까 그 김 선생님과 얘기한 공부란 무엇인가 얘기하신 거랑 연결된 게 공부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호하게 얘기하면 청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니까 이걸 맞아. 검증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하라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일반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말 안 하잖아요. 이런 조언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건 어떤지 말 안 했었고 그냥 그런 말만 하는 거면 사실 그래서 아니었을 때 우리가 같은 그 리스크를 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수용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 리스크는 100% 내가 지잖아. 근데 그 사람 지지 않잖아. 그래서 어떤 말을 꼭 금융에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진짜 조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가능기는 그 사람이 그거에 참여해 있는지. 왜냐면 참여해 있으면 손실 리스크를 같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한 사람도 그거에 참여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런 책임이 부담이 됐을 때 시장이 그래도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요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노화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림대 의대 교수님 중에 이 웰다잉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책도 쓰시고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교수님이 하는 말씀 중에 의료 시스템이 환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이 병원에서 돌아가신대요. 네네. 그 병원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병명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폐렴인 거야. 합병증 같은 게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병원 가서 혈압을 쟀는데 고혈압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혈압 자체가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혈압이 조금 높으면 의사들이 다 그 스타틴이라는 그 혈압약을 처방을 한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사실 약을 안 먹어도 될 수 있는데 약을 처방을 안 했다가 이 사람이 집에 갔는데 뭔가 일이 발생돼가지고 야 너 그때 나 그냥 보냈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처방을 한다. 필요하든 그치. 아니든. 근데 이 상황에 이 약이 진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약, 그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약이 가져올 부작용보다 의사가 먼저 생각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돌아가서 2주 이내, 한 달 이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책임져야 리스크가 된다. 훨씬 크게 받아들인다는 거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처방을 받고 그다음 또 갔을 때 또 다른 약 처방을 받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혈압일 땐 내과를 갔어. 뼈가 아플 땐 정형외과를 갔어. 혈액에 뭐가 있었을 때는 뭐 혈액 내과를 갔어. 이렇게 수많은 데 뺑뺑이 돌게 되잖아요. 그 병원에서. 다 분과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 나를 신체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정작 이거 통합적인 시각에서는 볼 수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일회성으로 처방을 받고 그런 약들이 점점 내 안에 쌓이는 그리고 일회성으로 처방을 받을 때 그 각각의 분과의 의사들은 각각의 자신의 리스크만 줄이기 위해서 그냥 그게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것으로 처방을 막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대리님 말대로 내 몸에는 그 단편적인 시각에 의한 결과만 막 쌓이고 그래서 이게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그냥 폐렴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결국에는 타인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고 미루면서 숨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꼭 금융계뿐만 아니라 의료계,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것에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리스크를 나머지에게 전가하는 방식이 쌓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 보험, 뭐 의료 이런 금융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되게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지만 나는 잘 모르고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 각각의 분과의 전문성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다 보니 그치. 그걸 일반인이 다 알기가 어렵고 그냥 우리는 일반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도 자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게 알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분야만 알지 이걸 통합적인 견지에서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조금 더 다른 분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괜찮아. 하지만 할수 책임을 있지만.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걸 다 볼 수 아우를 수 있어도 난 내 분야에서의 책임만 회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왜냐면 하나하나가 되게 전문적이니까 왜냐면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을 때 우리 부서에 대한 것만 하잖아요. 나머지는 이 부서가 하겠지. 걔도 그것만 하잖아. 근데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둘이 불협화음이 나고 이상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나는 내일 했으니까 같이 엄청 큰 커뮤니티에서 뭔가 말하더라도 각자 그냥 자기 부서의 논리로만 말하잖아요. 그치 그거의 리스크를 패스 막 다 약간 반사반사 시키면서 그리고 그냥 요즘은 너무 학교 폭력 이런 게 심하니까 그런 거를 예전에 비해서 사소하더라도 그냥 먼저 그냥 이슈 레이즈를 해서 해버린다든지 이 미래에 진짜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하기보다 그냥 이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건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걸 빠르게 해결하려고만 하는 근데 또 의사, 그 금융이랑 좀 다르게 의사랑 교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이해가 충분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료 소송이나 어떤 컴플레인에 휘말리면 나는 사실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너무 큰 사건에 휘말려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개인의 책임과 탓이라고 하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있고 이거를 보편적으로 아우르기가 개인이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려운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했을 부작용. 때 그거를 막아주지 않잖아. 맞아요. 그럼 네가 다 해보던지라고 회사뿐만이 맞아. 아니라 의사도 교사도 다. 근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발의를 많이 하고 호의를 많이 해서 그 시스템도 좀 바꿀 수가 있다. 일단 개인이 양심적이고 거기에 참여하고 해야겠고 듣는 사람도 참여한 지식인의 말만 들어야겠고 플러스로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시스템을 바꾼 사례가 나와요.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에. 그래서 브라질에 그 헬기 추락 사고가 그렇게 많았대요. 원래는. 왜냐면은 이게 정비를 덜 해서인 거잖아. 근데 정비를 열심히 하세요 라고만 해서는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니면 그 기관에서 낸 게 이 정비사랑 조종사를 랜덤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반기에 한 번씩 랜덤하게 어떤 헬기들을 타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추락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정비를 열심히 하게 된다. 모든 헬기에. 이게 기가 막히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돼.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나신 탈레브 교수의 그 강연 영상을 몇 개 찾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수가 해준 말이었는데 이 책을 막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서 독자들한테 편지가 되게 많이 왔대요. 똑같은 상황 겪었다라든지 브라질에서 온 독자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전환된 사례가 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전환이 됐다더라. 리스크를 서로 짊어지면서 향상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거를 독스톱 같은 데도 보면은 막 매일 아침에 일어서서 막 스프린트라고 해가지고 서로 하고 있는 일 공유하고 근데 이런 거의 대표적인 문제는 이게 형식화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 같아요. 그냥 말만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든 때우고 이건 좀 무슨 말하지? 그리고 결국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래서 다들 자기의 실제 상황을 오픈하게 트랜스퍼런트 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굳이 막 거짓말 하진 않더라도.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이야기했을 때도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독려해주고 맞아. 탓하기보다는 그 같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이러는 문화가 필요한 것 같아. 왜 우리가 그거를 레이즈를 못하겠어, 이슈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슈 레이징 됐을 때 그냥 이거를 책임질 한 명의 책임 소재를 발견해내서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없어야 이게 사람들이 내 책임을 그냥 꼬리 자르기 하고 회피하려는 데 급급한 그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렇지.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 이슈 레이징을 한 사람한테 발의를 한 사람을 독려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한 명의 환자가 있을 때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만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환자 전체에 대해서 이 사람을 진료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맞네. 그렇네요. 그런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이 공동 참여자로서 참여하고 공동의 책임을 져야 궁극적으로 이게 그 조금이라도 지금의 이런 불합리 부조리가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생각든 건데 책임만 지게 하면 되게 안 되고 성과도 나눠야겠네. 그렇네. 그렇네. 왜냐면 책임만 지게 하면은 채찍만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 날 좀 빼줘라는 말만 되게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되게 신랄한 사람이어가지고 본인이 가짜 지식인은 누구인가 바보 지식인은 누구인가 라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리고 실제로 실명도 막 거론해. 그래서 공격도 되게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뭐 용감하다. 미국에서도 유명한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명 막 거론해서 막 써요. 막.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어떤 그 이미지의 그 가짜 지식인이 있는데 뉴요커를 읽고 뉴요커에 막 되게 예쁜 그런 글을 쓰고 되게 자기가 자신 있는 듯 근데 그런 사람 다 가짜 지식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짜 지식인이라는 게 실제 현실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사실 요즘 나오는 강사? 그러니까 강사라는 직업이 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막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삶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인플루언서이자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그냥 남을 독려하는 강연을 하고 그런 책을 써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미국도 한국도 되게 많이 생겼는데 사실 그 사람의 그래서 성과는 뭔데? 그러면 그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성공한 게 곧 성과인 거야. 근데 그 강연 자체가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강연인데 이 사람은 그 강연 말고 딱히 뭘 성공한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가짜 지식인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인일 수도 있다.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지식인 이해가 다 충분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 한 부분만 알면서 마치 인생 전체가 세계 전체가 이 하나의 논리로 다 풀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말을 하고 사람들이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부자야. 뭐 예를 들어서 저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니까 부동산 전문가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에 있어서 전문가인 건데 마치 이 사람이 삶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처럼 점점 호도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부동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점점 조언을 많이 하게 된다던가 사람들이 그걸 많이 믿고. 인생 멘토고 그거의 반대급부로 돈이 없고 어떤 타이틀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덜 성공하고 인생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고. 맞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가짜 지식인은 이런 예시가 있다 이러면서 직접 책임지고 현실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막 자기 거를 논리만 피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주제와 무관하게 과학계의 유행어나 과도하게 이론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언어나 그 용어만 막 많이 쓰는 게 이런 사람들의 문제다. 근데 딱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오늘 아침에 본 신문에서 봤으면 그걸 갑자기 그냥 잘 아는 것처럼 쓴다든지. 근데 전문 용어를 나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나보단 너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한테 막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리를 두고 휘둘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휘둘리진 않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스며들잖아 내 안에. 그렇지. 그리고 그냥 그거를 완전히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한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런 말들이 요새 너무 많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중심을 잡기가 어렵고 이쪽 저쪽으로 자꾸 호도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저 같은 일반인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 특히 또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예전에도 신문이나 뉴스 방송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좀 걸러져서 나오는데 그치. 유튜브는 그냥 내가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그쵸. 근데 그런 데서 인기를 얻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뾰족하고
굉장히 뾰족해진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시원하니까. 명쾌하니까. 근데 그런 것일수록 구멍이 되게 많은데 그 구멍이 많은 그 뾰족함으로 세계를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안 보일 수는 없고 안 볼 필요도 없지만 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이 맞아. 사람이 여기 참여했는지 안 참여했는지 가짜 지식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이걸 즐기려고 보는 건지 이걸 좀 명확해서 보는 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겠다.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뭐를 배우려다 보면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배우기가 어렵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진심으로 약간 이 사람을 믿고 따라야 뭔가를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완전히 놓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막 의심하고 자꾸 막 그렇게 그 트집 잡는 것과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니까. 근데 이거를 둘 다 주의하기가, 그러니까 내가 비판적인 시각도 가지고 성찰도 하고 저 사람을 검증도 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하는 좋은 얘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자기화하고 배우고 동시에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을 때 늘 듣는 말이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번에 그거 따라해서 한 저 사람 봐봐. 걔 결국 잘 됐는데 너 그래서 네 집 잘 됐냐? 그럼 내가 더 맞아. 작아지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한 명의 전문가가 자기의 전문 분야뿐만이 아니라 좀 통합적이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성과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아울러서 좀 보려는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되게 재밌다고 나 생각했던 게 이 책이 철학 이론서 같잖아요. 근데 이 책이 에세이예요. 에세이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게 에세이인 거야. 아, 본인이 생각하기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 아까 뭐 뉴요커나 읽고 있고 막 그런 막 누구 이름 막 거론하면서 막 이 에세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사실은. 그렇네. 근데 스킨 인 더 게임을 읽었던 사람 중에 이게 에세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되게 적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함부로 어떤 종류의 전문서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더 나는 믿음이 가는 거야. 음. 그리고 이 교수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꼬장꼬장해 보이는 중동계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그 미국에서 성공한 교수 그러니까 흔한 이미지였으면 베스트셀러 조금 교수라- 믿음이 덜 갔을 텐데. 되게 번듯하고 어떤 인종의 뭐 어떤 양복을 입고 막 말할 때도 되게 유창하게 하고 약간 농담도 탁탁 던지가면서 청중들에게 휘어잡으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지식인의 이미지. 이 사람은 아니야. 그냥 꼬장꼬장해. 그래서 나는 더 마음에 들었어. 아, 그렇네. 그렇네. 그래서 좋았어. 이 책 추천하고 생각보다 처음 몇 페이지만 약간 허들이 있고 그것만 지나가면 되게 술술 읽히고 좀 재밌어요. 너무 에세이니까. 신랄하고 시니컬한 게 되게 재밌어. 읽어볼 만할 것 같아요. 읽어볼만 합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읽어볼게요.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안녕. 음.